정류장 앞, 이른 아침 공기가 아직 덜 풀린 날씨였다. 박민석은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걸어왔다. 어머니는 그의 옆에서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자 푸른색 버스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다. 앞면엔 큼지막하게 논산훈련소 입소 차량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민석이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눈을 껌벅이며 웃었다. 하지만 눈가엔 벌써 붉은 기운이 돌았다.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편지는 꼭 쓰고. 걱정 마세요. 훈련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요. 민석은 어깨를 다독이며 웃어 보였다. 버스 문이 열리고 줄지어 서 있던 이병자들이 하나둘씩 탑승하기 시작했다. 민석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확인한 후 가방을 들어 올렸다. 계단을 올라서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마치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버스 안, 민석은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배경이 점차 익숙한 동네에서 시골 들판으로 바뀌었다. 어머니는 작아지고 작아져 이제 더는 보이지 않았다. 민석은 조용히 숨을 들이쉰다. 숨결에는 긴장과 결심이 섞여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또래 청년들이 가득했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의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말없이 귀를 막고 있었다. 민석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걱정 끼치지 말기. 그는 잠시 수첩을 들여다보다 이어 군가집을 꺼내 들었다. 군가 가사들이 적혀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몇몇 구절은 어설프게 흥얼거려 보지만 멋쩍은 듯 입을 다물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민석은 마음속으로 되낸다. 2년? 금방이지. 조용히만 지내자. 괜히 튀지 말고. 버스는 한참을 달려 드디어 훈련소 앞에 도착했다. 높다란 철문과 경직된 분위기, 군기 바짝 든 조교들이 먼저 눈에 띄었다. 정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충성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들. 차에서 내린 민석은 일렬로 줄을 서라는 조교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한 손엔 입소 신고서를 들고 다른 손엔 작은 캐리어를 끌며 주변 동기들의 얼굴에도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 중엔 눈물이 맺힌 청년도 있었다. 기초교육대 운동장에 모인 민석은 분류조에 따라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다. 조교의 큰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박민석. 예. 민석은 딱딱한 자세로 대답했다. 조교는 그의 이름을 체크하며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 동기들 속에서도 민석은 조용한 성격을 유지하려 했다. 누구보다 튀지 않게 무사히 묵묵하게. 며칠이 지나고 민석은 훈련소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빨래 널기, 군가 외우기, 행군 연습, 화장실 청소 단순하지만 정해진 규칙 속에 하루가 빠르게 흘렀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어딘가 익숙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배식받던 동기들과는 조금씩 말을 섞으며 웃기도 했다. 민석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대로면 괜찮겠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걸 그는 아직 몰랐다. 훈련소 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민석은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처음엔 낯설었던 군기 잡힌 일상이 이제는 루틴이 되었고 아침 기상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소대 동기들과의 관계도 점차 가까워졌다.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 그러나 민석의 마음 한편에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냥 조용히 복무하고 아무 일 없이 전역하자. 누구보다 조용하고 평범한 군 생활을 원했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에서도 그랬다. 튀지 않기. 민폐 끼치지 않기. 민석은 항상 무난함을 삶의 미덕으로 여겨왔다. 민석아, 넌 뭐 하고 싶어? 나중에. 동기 성우가 물었다. 그날은 일과 후 자유시간, 취침 전 잠깐의 여유였다. 그냥 복학하고 졸업하고 알바 조금 하다가 취업해야지 뭐. 민석은 누운 채로 대답했다. 꿈 없어? 조용히 사는 게 꿈이지. 별일 없이. 성우는 킥킥 웃으며 말했다.
너 진짜 재미없는 놈이다. 민석도 따라 웃었다. 그래도 사고는 안 치지. 어느새 훈련소 수료식이 다가왔다. 부모님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민석은 사진을 찍어 편지에 함께 보냈다. 포상 외박도 못 받았고 특출난 성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했다. 문제없이 수료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수료 후 자대 배치를 받게 된 날, 동기들과는 뿔뿔이 흩어졌다. 민석은 강원도 최전방의 한 보병부대 소속으로 배치되었다. 부대 명칭만으로도 이미 긴장이 감돌았다. 야, 민석아. 거기 추운 데다 빡세기로 유명하던데. 버스 탑승 전 동기들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석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냥 조용히 있을 거야. 그러면 별일 없겠지. 그의 바람은 단순했다. 명령대로 행동하고 지시를 따르고 나서지 않고 참으면 548일은 지나간다. 누군가는 군대에서 성격이 바뀌고 리더십을 배우고 싸움도 하며 성장한다고 했지만 민석은 그저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은 내 인생엔 없을 것이라 믿었다. 자대에 도착한 첫날, 부대는 전반적으로 조용했다. 중대장은 단정한 말투로 말했다. 군 생활은 단순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 없으면 조용히 전역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민석은 안도했다. 아, 다행이다. 생활관의 짐을 풀며 민석은 조용히 자신의 공간을 정리했다. 바닥의 각, 옷장의 각, 이불 정리. 그는 조교에게 배운 그대로 정확히 맞춰가며 틀리지 않게 행동했다. 그날 밤 민석은 침상에 누워 속으로 되냈다. 일단 3주만 조용히 있어보자.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말하지 말고 눈치 잘 보고. 그러면 난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어. 눈을 감은 채 그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직까지는 괜찮았다. 모든 게 평범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그 평범하고 무난한 태도가 누군가의 눈엔 거슬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수가 적고 반응이 느리고 명확하게 자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이들은 민석을 재수 없는 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민석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조용히 살고 싶은 바람이 그토록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민석이 자대에 배치된 지 3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선임들과 함께 생활관에 들어갔다. 생활관 안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다. 군기가 잘 잡힌 중대라는 소문답게 모든 병사들이 말수가 적었다. 아니, 말이 있어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다. 민석은 조용히 자신의 침상에 앉았다. 침상 바로 옆에는 병장 윤태식이 있었다. 키가 크고 근육질 체형에 말이 없어 더욱 위압감이 느껴지는 선임이었다. 태식은 민석을 아래 위로 한번 훑더니 말했다. 신병은 말 아끼고 눈치 잘 보면 돼. 짧은 말이었지만 위협처럼 들렸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라고 대답했다. 그 후로도 별말 없이 시간이 흘렀다. 다만 민석은 눈치챘다. 자꾸만 자신의 이불이 흐트러져 있거나 슬리퍼가 사라지거나 점호 직전에 누군가가 자신의 사물함을 건드린다는 것을. 처음엔 실수라고 여겼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훈련이 끝난 저녁, 내무반으로 복귀한 민석은 자신의 물통이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물통 안에는 담배꽁초가 들어있었다. 조용히 물통을 꺼내 들고 쓰레기를 비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다 닦아냈다. 그러자 병장 태식이 말했다. 너 왜 표정이 그래? 뭐 기분 나쁜 거 있어? 민석은 당황해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 너 표정 좀 잘 관리해라. 선임이 말하면 네 하고 웃어야지. 알겠냐? 네. 그날 밤 민석은 베개 밑에 모래주머니가 들어있다는 걸 느꼈다. 목이 불편해서 자세를 바꾸려다 이상함을 눈치챈 것이다. 몰래 손을 넣어 꺼내보니 군장 훈련 때 쓰는 3kg짜리 모래주머니였다. 가만히 손에 쥐고 있다가 다시 도로 넣었다.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누군가가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다음 날 작업 후 복귀하던 도중 태식이 슬쩍 민석의 헬멧을 쳤다. 야, 헬멧이 삐뚤었잖아. 정신 못 차려?
민석은 다시 헬멧을 고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식은 또 말했다. 말도 못 알아들어? 얘는 게 짖는 소리야? 예. 크게 대답하자 주변 병사들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도 불편했다. 식사 시간, 민석은 계속 줄을 가장 마지막에 서게 되었다. 선임들의 암묵적인 룰이었다. 남은 음식이 없거나 식판이 비어 있으면 민석은 배를 골아야 했다. 그날도 국이 거의 바닥나 있었다. 식판에 건더기 하나 없이 떠온 맹탕 같은 국을 마시며 민석은 그냥 참았다. 별일 없이 참으면 돼. 하지만 그날 밤 전등이 꺼진 이후 태식과 다른 선임들이 민석의 침상 앞에 섰다. 야, 나와봐. 운동 좀 하자. 지금 취침 시간인데 말 대답하냐? 그는 그대로 생활관 옆 창고로 끌려갔다.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무릎 꿇고 벽 보기, 이유 없이 반복되는 벌이었다. 신병이면 신병답게 기어야지. 눈빛이 왜 그래? 그 순간 민석은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이건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아, 내가 잘못 온 걸까? 눈물이 났지만 그는 참았다. 신음도 소리도 내지 않았다. 고작 사흘이었다. 그는 입을 다물고 그 밤을 버텨냈다. 이제 민석은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다. 식사도 훈련도 점호도 모두가 그냥 통과해야 할 미션처럼 느껴졌다. 그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더 조용해졌고 입술은 굳게 닫힌 채였다. 표정도 단조로워졌다. 하지만 표정이 없는 것도 문제였다. 선임들 눈엔 건방지다, 말이 없다, 싸가지 없다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야, 민석. 왜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해? 불편하게. 아닙니다. 전 그냥 집중해서 먹으려고. 집중은 개뿔. 너 말 좀 해라. 분위기 싸하잖아. 그는 그제야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하. 웃는 표정조차 어색했다. 거울로 보면 알아볼 수 있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민석은 웃는 연습을 했다. 밤마다 세면장에서 치약 짜듯 억지로 미소 지으며 거울을 바라봤다. 이 정도면 자연스럽겠지. 하지만 다음날 선임의 반응은 차가웠다. 야, 너 지금 비웃냐? 그는 얼어붙었다. 아니요, 진짜 아닙니다. 그럼 왜 혼자씩 웃고 있냐? 웃음냐 지금? 아닙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예 웃지 않기로 결심했다. 감정 없는 눈, 기계 같은 표정. 그러나 그것마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병장 태식은 민석이 싫었다. 신병이 지 감정도 안 보이고 짜증나게 말도 없고 진짜 정 떨어지게 만든다니까. 민석은 폭도에서 뛰던 중 고의적으로 발이 걸려 넘어졌다. 팔꿈치에 찰과상이 났고 입술에서 피가 났다. 그는 일어나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중대장도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다. 여긴 누구도 날 지켜주지 않는다. 생활관에서도 그는 구석에서만 생활했다. 동기들마저 그를 피했다. 괜히 여겼다간 같이 찍힐까봐였다. 모두가 조용히 외면했다. 밤마다 군장 검사, 그가 일부러 틀린 것도 아닌데, 야, 이거 각 안 나왔네. 다시 개각 잡고 20분 뒤 점검. 자신의 실수 하나로 모든 생활관이 피해를 보는 순간, 민석은 동기들에게도 미움을 사기 시작했다. 야, 왜 또 너 때문에 다 같이 각 잡게 하냐? 형들 눈치 좀 보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는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겠다. 어느 날은 점호 직후 누군가 몰래 그의 침낭에 면도 크림을 부어놨다. 냄새는 고약했고 젖은 채로 말라붙어 자는 내내 숨이 막혔다. 일어나자 머리가 아팠고 침상도 축축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단 하나였다. 괜찮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조롱이거나 더 큰 벌이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일이었다. 그날 일과 후 동기 성우가 물었다. 야, 너 진짜 괜찮아? 민석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표정이 아닌 그냥 입꼬리의 흔들림에 불과했다. 응. 좀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눈동자는 이미 울고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절대 흘리지 않았다.
이곳에선 울면 약자다. 약자는 먹잇감이다. 이병 박민석 주말 외박자 명단에 포함됐어. 일과가 끝난 뒤 내무반의 중대장이 들어와 말했다. 명단을 읽던 순간 민석의 이름이 불렸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나나라고? 같은 내무반의 병장 태식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야, 내가 외박이라고? 누가 백 써준 거냐?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진심으로 자기가 왜 뽑혔는지도 몰랐다. 아마 중대장이 조용하고 성실한 병사 하나쯤은 뽑아줘야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외박 당일 아침, 민석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다. 군복도 다림질했고 신발도 반짝였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어딘가 퀭했고 입술색은 말라 있었다. 민간인 냄새 맡아보는 것도 오랜만이겠네. 행정보급관이 농담처럼 말했다. 버스를 타고 부대를 벗어나는 순간 민석은 창문을 내렸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이 다르게 느껴졌다. 이게 자유인가? 도시가 가까워지자 민석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머니 번호를 꾹 눌렀다. 신호가 가고 곧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민석아. 엄마. 그는 그 말 한마디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약속한 장소에서 마주한 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말라 있었다. 하지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많이 컸다, 우리 아들. 민석은 웃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얼굴이 조금씩 살아났다. 둘은 동네 분식집에 들어갔다. 떡볶이, 김밥, 라면을 시켜놓고 식탁에 마주 앉았다. 요즘은 어때? 할만해요. 그냥 조용히 잘 지내요. 힘든 일은 없고? 없어요. 그냥 시간 금방 가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조그마한 쇼핑백을 건넸다. 여기 손톱깎이랑 로션, 그리고 새 속옷 좀 넣어놨어. 민석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진짜.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돌아가기 전 민석은 근처 공원에 잠깐 들렀다. 군복을 입은 자신이 눈에 띄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저 평범한 하루의 풍경이었지만 민석에겐 모든 것이 특별했다. 조용히만 지내면 돼. 이렇게 쉬는 날도 오고 언젠간 끝나겠지.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다시 부대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힘들면 꼭 말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버스는 출발했고 창밖으로 어머니가 작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며 민석은 이번엔 소리내지 않고 울었다. 모처럼의 외박. 짧은 하루. 그러나 민석은 처음으로 다시 웃었다. 외박에서 복귀한 민석은 다시 전투와 끈을 조였다. 이틀간의 짧은 자유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손길, 집밥, 사람들, 햇살 그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버스가 부대 정문에 멈췄고 문이 열렸다. 내리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이 민석을 후었다. 어우, 민간인 냄새 오지게 나네. 병장 태식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눈빛은 이미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잘 쉬다 오셨습니까, 이병님? 아닙니다. 그냥 가족 좀 뵙고 왔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그냥? 외박이 그냥이냐? 신병 주제에 운 좋게 뽑혔다고 잘난 척하네. 민석은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내무반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다. 질투, 불쾌함, 조롱, 증오 다양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그날 밤 점호가 끝나고 소등 직전. 불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민석의 이불이 거칠게 젖혀졌고 그 위로 그림자들이 덮쳤다. 야, 외박 나가서 재밌었냐? 어머니랑 밥은 잘 먹었냐? 부럽다, 이병님. 비웃음 섞인 목소리와 함께 발길질이 이어졌다. 가슴 옆구리 정강이. 몸이 무너지며 침상 아래로 떨어졌다. 그 잘난 복귀 보고도 이제 못하겠지? 너 왜 그렇게 운이 좋냐? 뭐 백 있냐? 아님 내가 이쁜가?
누군가 손바닥으로 민석의 뺨을 세게 쳤다. 대답 안 해? 민석은 침을 삼켰다. 말하면 더 맞을 것 같았다. 말하지 않아도 맞았다. 결국 그는 웅크린 채 숨만 쉬었다. 그 순간 조용히 지켜보던 또 다른 병사가 말했다. 그만하지, 진짜 큰일 나겠다. 하지만 태식은 짧게 말했다. 입 다물고 자라. 안 들은 척해. 맞는 동안 민석의 귓속에서는 어머니 목소리가 맴돌았다. 힘들면 꼭 말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었다. 그건 약자의 몫이었다. 말하는 순간 끝난다. 30분가량 지나자 그들은 흩어졌다. 민석은 움직이지 못한 채 침상 아래 그대로 웅크린 자세로 누워 있었다. 얼굴에는 코피가 말라붙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말라 있었다. 눈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왼쪽 갈비뼈는 숨 쉴 때마다 욱신거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석은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다. 깨끗한 수건을 적셔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닦았다. 피가 수건에 번졌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입술을 눌렀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일과야.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입술 끝에 올라간 웃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왼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뺨은 아직 붉게 피멍이 남아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숨만 쉬어도 갈비뼈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래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고 일과를 준비했다. 세면장에서 마주친 병장 태식은 그를 흘긋 보고 말했다. 눈 상태 왜 그러냐? 어디 부딪혔냐? 민석은 짧게 답했다. 침상에서 떨어졌습니다. 태식은 씩 웃었다. 조심 좀 하지 그래. 군대는 위험하니까. 그 말은 일종의 경고였다. 이상한 말하지 마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조회. 중대장이 병사들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박민석 이병. 눈에 멍이 심하네. 무슨 일 있었나? 잠깐의 정적.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민석을 향했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침상에서 자다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군대는 각이 중요하다. 침상에서도 중심 잘 잡아야지. 그 한마디로 상황은 정리되었다. 중대장은 뒤돌아 나갔고 모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쳤다. 민석은 다시 혼자 남겨졌다. 그날 오후 의무실을 찾았다. 의무병이 눈을 보고 말했다. 이 정도면 CT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석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약만 좀 주세요. 의무병은 눈치를 보더니 파스를 내밀었다. 그럼 이것만 바르고 냉찜질하세요. 식사는 규정대로 하시고요.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약을 들고 나왔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폭도는 조용했다. 그 순간 그는 또 하나를 깨달았다. 이건 감시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신병이 어디까지 말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생활관으로 복귀하자 동기 성우가 다가왔다. 야, 진짜 괜찮아? 어제 그거 내가 못 말려서 미안하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 아니야. 혹시 말할 생각은 없어? 민석은 작게 웃었다. 말해봤자 뭐가 바뀌겠냐. 그냥 더 위험해질 뿐이지.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었잖아.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이 말 대신했다. 몇 시간 뒤 중대장이 민석을 따로 불렀다. 행정반에 들어가자 책상 너머로 그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민석아, 소문이 들려와서 말인데 혹시 너 괴롭힘 당했냐? 민석은 숨을 멈췄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진심일 수도 있었다.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몸 관리는 잘하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바로 보고해.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나섰다. 밖에 나오자 복도에서 태식과 마주쳤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민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암시였다. 입 다물었으니 살게 해주겠다. 민석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내무반은 평온을 가장했다. 폭풍은 지나간 듯 했지만 민석의 내면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그는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묻혀 지내는 병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살기 위한 위장이었다. 이병 박민석 면회 나가라. 그날 아침 내무반 문이 열리고 행정보급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면회?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일엔 일하느라 여유가 없었다. 복도에 나가자 면회실 목록에 박철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민석은 기억을 더듬었다. 왜 할아버지 박철호? 고등학생 이후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말도 잘 안 통했고 어릴 땐 늘 무서운 존재였다. 면회실 문을 열었다. 회색 수트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하얀 머리, 단단한 어깨, 단정한 눈빛. 민석은 조용히 인사했다. 할아버지. 박철호는 말없이 민석을 바라보았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른 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냐? 민석은 그제야 자신의 멍든 얼굴을 자각했다. 복도 조명 아래선 몰랐던 상처들이 실내의 부드러운 빛에서 선명히 드러났다. 다쳤습니다. 훈련 중에. 거짓말 말아라. 내가 바보냐? 그 말투는 엄했던 그 시절 그대로였다. 민석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잘 해결됐어요. 너 내 엄마 성격 알지? 그 애가 이 사실 알면 널 꺼내려고 뭐든 할 거다. 그래서 날 부른 거다. 민석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엄마가요. 어제 너랑 통화하고 바로 나한테 연락 왔다. 아버지. 민석이 뭔가 이상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왔다. 민석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할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군인연금증과 함께 예편 장군증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성 장군 예편. 이름 박철호. 육사 32기. 민석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가? 나는 원래 이런 거 자랑 안 한다. 하지만 손주가 맞고도 말 못하고 있는 건 못 본다. 지금부터 내가 할 말 잘 들어라. 절대 고개 숙이지 마. 나머진 내가 처리한다. 박철호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 담당 헌병에게 말했다. 사단장에게 연락해. 박철호 예비역 장군이 면담 요청했다고 전해. 헌병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예? 지금 바로요. 지금.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본부로 간다. 그의 어조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민석은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릴 적 무서워서 피하기만 했던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 그 어깨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다. 몇 시간 뒤 민석은 불려 올라갔다. 사단 헌병대 조사관 앞에 선 태식의 얼굴은 창백했다. 함께 불려간 선임들도 당황한 얼굴이었다. 민석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도? 우린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친구가 괜찮다 해서. 하지만 그들의 말은 힘을 잃었다. 민간인 면회가 아니라 예편 장군의 공식 제보였다. 그 말 한마디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진술과 확인은 급물살을 탔다. 중대장은 민석에게 조용히 말했다. 왜 진작 말 안 했냐? 이런 일은 보고했어야지.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밤 생활관은 조용했다. 병장 태식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은 침상에 앉아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말했더니 바뀌었다. 며칠이 지나고 부대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기 시작했다. 중대장은 교체되었고 생활관 분위기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병장 태식과 폭행에 연루된 선임들은 각각 다른 중대와 분리 조치되었다. 누군가는 보직 해임, 누군가는 징계 회부되었다는 말도 돌았다. 명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눈치채고 있었다. 어떤 권력이 움직였구나. 민석은 그 후 몇 주간
진단서 제출과 조사를 병행했다. 정신과 상담도 권유받았지만 그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잘 지내면 됩니다. 하지만 의무관은 조용히 말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몸은 기억합니다. 이건 기록에 남겨두는 거니까 상담 받는다고 약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에 민석은 처음으로 상담실에 들어섰다.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리상담관의 물음에 그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몇 초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섭진 않은데 그때 생각이 안 나야 할 때 떠올라요. 그게 PTSD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기억은 감정보다 오래 남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떴다. 그럼 그냥 참고 지내면 안 되나요? 상담관은 조용히 웃었다. 그건 버티는 거고 치유는 다릅니다. 며칠 후 새로 부임한 중대장 김태형 대위는 생활관을 돌며 병사들과 일일이 눈을 맞췄다. 민석에게도 손을 내밀며 말했다. 박민석 이병.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민석은 약간 당황하며 악수를 받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명확했다. 처음으로 위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전날 밤에는 물을 마시러 나가는 것조차 눈치 보이던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누군가 말하면 대답이 돌아왔고 폭도에서 웃음소리도 가끔 새어나왔다. 민석은 평소처럼 사물함을 정리하고 침상을 접고 구석에 앉아 군가집을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동기 성우가 옆으로 다가왔다. 야, 오늘 상담 갔다며? 어땠냐? 민석은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 말하는데 아무도 끼어들지 않으니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좀 미안했어. 그땐 솔직히 우리도 무서웠거든.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알아. 그게 뭔지. 이후로도 민석은 매주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자신을 회복해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곳은 아직 위험하지만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밤, 점호 후 조용한 생활관에서 민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거구나. 이전엔 하루를 버티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 다음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햇살이 들이치는 평일 오후. 일과가 끝난 뒤 민석은 상담실 문 앞에 조용히 섰다. 이제 이곳이 익숙해졌고 더 이상 치료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여긴 자신이 말해도 누구도 비웃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담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요? 민석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관은 펜을 내려놓았다. 메모하지 않았다. 눈을 맞췄다. 민석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점호 끝나고 불이 꺼졌는데 갑자기 누가 이불을 확 걷고 발로 찼어요. 누군지 말 안 해도 되죠. 상담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머리랑 가슴이 동시에 멍청해졌어요. 소리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더 맞을 것 같아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다. 하지만 민석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30분 넘게 맞았어요. 끝나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구석에 웅크려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그럴 수 있는 일인 것 같았어요. 상담관은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왜 그렇게 느꼈나요? 민석은 웃었다. 여기선 그런 일이 그냥 일상 같았어요. 그리고 다들 말 안 하니까 말 안 하는 게 규칙 같았어요. 정적. 상담관은 천천히 말했다. 말하지 못한 시간이 길면 마음도 말하는 법을 잊습니다. 그걸 되찾는 게 회복이에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와줬어요. 면회실에서 그 사람 얼굴 보고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군복 입고 있으면 그냥 병사일 뿐인데 그 순간은 손자였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손으로 가리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두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 혼자 아니구나. 말하면 뭔가 바뀌긴 하는구나.
상담관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다. 민석은 조용히 물을 마셨다.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다. 이병 박민석, 상담 끝나시면 바로 생활관 복귀하셔야 합니다. 행정보급관의 목소리였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갈게요. 근데 오늘 이야기한 거 이상하지 않았죠? 상담관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온 게 대단한 겁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민석은 스스로가 조금 덜 무겁다고 느꼈다. 그날 밤 침상에 누운 민석은 처음으로 자기 전 생각이 무섭지 않았다. 야간 점호가 끝난 뒤 생활관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민석은 폭도 끝 창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깜깜한 훈련장은 그동안의 시간을 담고 있는 듯했다. 내일이면 민간인이다. 정확히 548일. 그 안에서 참았던 울음, 피했던 시선, 스쳐간 이름들이 조용히 머릿속을 떠돌았다. 손에 들려있는 건 군초록색 공책 한 권. 처음 입대할 때 PX에서 샀던 것이었다. 한 장, 두 장 아무것도 쓰지 않았던 종이들이 남아 있었다. 민석은 펜을 꺼내 들고 첫 장에 천천히 썼다. 읽고 싶다고 사라지진 않았다. 안 아픈 척하는 것보다 아프다고 말하는 게 더 용기였다. 나는 버티기만 하지 않았다. 변했다. 그리고 살아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분명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동기 성우였다. 못 자냐? 그냥 마지막이니까. 정리 좀 하려고. 성우는 민석 옆에 섰다. 내일이면 진짜 나가네. 응. 너도 고지야. 둘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군대에서 몇 안 되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대화. 그러면서도 가장 따뜻한 대화. 민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말이 떠올랐다. 나 진짜로 중간에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았어. 성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때 말했으면 어땠을까? 모르겠어. 그래도 지금 살아있으니까 됐지 뭐. 민석은 책상으로 돌아와 공책을 조심스레 닫았다. 그리고 사물함을 정리했다. 부모님이 보내준 편지, 상처약, 조부의 9년금증 폭사본까지 작은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불침번이 다가와 속삭였다. 내일 몇 시에 나가? 6시. 좋겠다 진심으로. 민석은 그 말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침상에 누웠다. 천장이 보였다. 눈을 감았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처음 맞았던 날 조용히 옆에서 수건을 건네던 이름 없는 후임. 웃어주던 성우. 울음 삼키던 엄마. 그리고 면회실에서 단단한 눈빛으로 마주 앉았던 할아버지. 민석은 중얼거렸다. 다 기억해. 진짜로. 그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마지막 밤,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꿈이 어떤 것이든 이제 그는 버틸 필요가 없었다. 그건 살아낸 자의 특권이었다. 새벽 5시 30분 생활관 불이 켜졌다. 민석은 이미 깨어 있었다. 군장 정리는 밤새 끝마쳤고 침상은 마지막까지 각이 잡혀 있었다. 동기 성우가 인사했다. 야 진짜 간다. 느낌 어때? 민석은 가볍게 웃었다. 이상하게 실감은 안 나. 근데 가슴은 좀 시원해. 생활관 문 앞에 서자 후임들이 차례로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간인 되셔도 건강하세요. 형 진짜 멋졌어요. 민석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몇 달 전 그 눈빛들은 두려움과 외면으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함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행정반에서 제대 서류를 받고 마지막 도장을 찍었다. 행정보급관이 조용히 말했다. 진짜로 잘 버텼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부대 정문 앞. 민석은 군장 가방을 등에 메고 다시 문 너머를 바라봤다. 2년 전 이 문을 처음 들어올 땐 겁에 질려 있었고 오늘은 그 문을 스스로 걷고 나가고 있었다. 정문 밖에 낡은 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다. 운전석 창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손을 흔들었다. 민석아. 민석은 미소 지었다.
엄마. 조수석 문을 열고 타자마자 어머니는 눈가를 훔쳤다. 많이 컸다. 진짜 고생 많았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군부대 정문 간판이 멀어지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할아버지는요? 지금 집에서 기다리신다. 내 제대식 같이 보려고 정장까지 꺼내 입으셨다. 그 양반이요? 정장을? 내가 올 줄 알았다나 뭐라나. 민석은 웃었다. 처음으로 그 웃음에 억지나 버팀이 없었다. 차 안 라디오에서 DJ가 말했다.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모든 분들, 당신의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민석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 이제 다시 시작이네. 엄마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젠 너 하고 싶은 거 하자. 집에 도착하자 박철호 장군은 현관 앞에서 군기를 쥔 듯 서 있었다. 차렷.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경례했다. 전역 신고합니다. 박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고했다, 박민석 이병. 아니, 박민석 씨.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조용히 흐르던 뉴스 자막 아래로 민석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군대에서 써내려간 노트. 그 마지막 장에 적혀있는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두려움을 꺾지 않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걸었다. 민석은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